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소비재 쪽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섹터 쪽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아직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은 하반기 유망주가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별로고, 3분기 실적부터 좀 좋아질 것 같아요. 3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그래서 하반기 그러면은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8월 이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저점 매수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하반기 유망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 의류가 재고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류를 자체 제조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가격 경쟁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의류 제조는 보통 저임금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 그보다 중국보다 인건비 다 올랐잖아요. 그 중국보다 인건비가 좀 낮은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쪽 그리고 미국에서 또 물류 비용이 좀 드니까 동남아시아보다도 저 중남미 쪽 그쪽에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좀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의류 재고가 이제 축소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이때 좀 판단을 잘못했는지 의류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의류 재고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많아졌던 재고가 축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 갭 있죠, 갭. 미국의 그 중저가 브랜드 갭에서 할인 행사를 했는데 뭐 50% 할인 행사.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이제 미국 의류 업체들의 그 재고 털어내기를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류 재고가 2019년도 이때 재고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수준으로 좀 축소가 돼서 지금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타킹이라고 그러죠. 다시 이제 물량을 다시 재주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향 의류 OEM 기업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팩트예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런 것들은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2019년도 이후, 코로나 이후에서는 솔직히 시장에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이 수요와 공급 차이에 있어서의 그게 판단이 좀 어려웠던 그 시기였는데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 추정과 그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추정이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 그게 뭐다? 3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3분기 실적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주가의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유의복 자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류 기업은요 좀 어두워요. 올해는 좀 어두울 것 같고 그 일부 이제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뭐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감순 코퍼레이션이 됐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됐던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별외로 근데 다른 기업들은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게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은 좀 괜찮아요. 지금 미국은 괜찮은데 미국의 의류를 공급하는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 미국의 의료 재고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갭 실적 상향을 했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보니까
괜찮아요, 실적이. 그래서 연간 실적을 추정치를 높게 일단 형성을 좀 해놨다. 그리고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5%가 또 줄었다. 재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의류를 생산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재고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갭에다가 의류를 공급하는 기업이 국내 한세실업, JS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왜 뺐냐? 근데 이러실 수 있는데, 영원무역은 일반 캐주얼 의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액티브한 등산복 같은 경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좀 별로예요, 지금. 두 번째, 영원무역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영원무역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볼게요. 영원무역 보겠습니다. 영원무역은 지금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다시 반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등산복과 같은 액티브한 의류 쪽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주문량이 감소했어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주요 생산 그 거점이 방글라데시아인데, 방글라데시아는 사실상 그전에 이제 저임금 국가이기 때문에 마진이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 임금을 상승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최저임금을 상승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과거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무역은 일단 언급에서 좀 이제 제외시키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한세실업이 있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종목을 분석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대신증권에서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의류 OEM 업체 수주는 1년 이상 부진했어요. 재고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기업별로 재고 감축 노력으로 인해서 재고 적체는 지금 해소가 됐고요. 실제 판매를 위한 재고를 늘려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주문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도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이 되고요. 재고는 1분기에 이렇게 감소가 됐다. 15%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팩트니까.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볼게요. 글로벌 의류 브랜드사는 2024년도 가을, 겨울을 시점으로 해서 리스타킹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가을하고 겨울 옷을 만드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지금이에요. 지금. 여름에 이제 그 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게 제 주문이죠, 이게. 그리고 재고 자산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류 쪽의 소매 판매 신장률이 크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재화 소비 전반이 둔화되는 모습이지만은 재고 자산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재주문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고,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순수 소매 카테고리 중에서 의류하고 액세서리 쪽, 의류 뭐 잡하죠. 실질 재고는 빠르게 지금 소진돼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제 물량 주문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그래프로 지금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미국 도매 의류 이제 순 공급과 재고 증가율인데, 이게 재고죠, 이게 순 공급 엄청나게 많이 했죠. 공급을 많이 하니까 재고 이 선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재고. 근데 지금 공급량이 떨어졌어요. 이거 주문을 안 했다는 얘기죠. 브랜드 업체 쪽에서 주문 안 하고 재고 소진에만 지금 지난해 계속적으로 2023년도가 그랬죠. 2022년도부터. 그래서 재고 소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할인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털어내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고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옷을 신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문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한세실업과 JS 코퍼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다른 쪽 화면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사의 이제 재고 증감률을 보게 된다면 재고가 다 줄었어요. 룰루레몬도 있고 아디다스가 많이 줄었네요. 아디다스가 푸마도 그렇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의류 쪽이죠.
의류가 이제 18%가 감소했다. 월마트도 감소하고 타겟도 감소했네요. 타겟죠.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의류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랑 이 타겟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한세실업, JS 뭐 그쪽 두 군데입니다. 월마트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의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신흥국가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임금 국가입니다. 화폐 가치가 절하가 돼가지고 그 매출 원가 단위에서 급여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좀 괜찮다. 그래서 마진 개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강달러잖아요. 강달러. 근데 신흥국들도 지금 신흥국 입장에서도 강달러예요. 그래서 신흥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마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가 좀 최적이 아닌가. 그리고 주가도 지금 안 올랐어요, 별로. 자,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따분한 섬유 의복 뭐 이런 거 갖고 오니까 그동안은 뭐 AI 뭐 첨단 미래 가치 있는 종목과 비교할 때 뭐 이런 걸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런 게 또 좋아요. 그 불확실성 높은 그 성장주에 대해서는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호한 거잖아요. 안갯길을 걷는 그 종목보다는 눈에 그냥 보이는 거.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의류를 생산 직접 못하죠. 걔네들이 고임금이니까. 걔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1인당 GDP가 7만 달러 이런 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중저가 옷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공급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죠. 우리나라는 옛날엔 저임금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저임금 국가로 그 뭐 방글라데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중남미로 다 공장 시설을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죠. 이거는 안갯길이 아니라 명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라고 외국인들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까. 불확실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괜찮죠? 박스권에서 지금 한세실업은 이 바닥에 지금 일단 바닥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좀 돼요. 이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 반등이 좀 예상되지 않겠느냐. JS 볼게요. JS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JS는 너무 저평가요. PR이 지금 5도 안 돼요. 5도. 너무 싸가지고 이 기업이 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워낙 저평가입니다. 원래부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부터 잠깐 볼게요. 오늘 영상은 딱 4시 30분 안에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4시 40분? 30분?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일단 보시면 얘들 고객사가 있죠. 한세실업은 매출액의 97%가 수출입니다. 수출하는 지역이 다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의류 브랜드 갭 이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거 올드 네이비는 이 갭 산하 조직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갭인데 브랜드도 갭이고 또 그 갭이라는 회사에 올드 네이비도 있어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게 있고 월마트계 PB 상품 이런 쪽에 이제 OEM을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지금 저가 의류 쪽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생기죠.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주가가. 근데 날라간 화장품의 특징이 있죠. 모두 중저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이지만은 그동안 사람들이 중가, 고가 화장품을 썼던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저가 화장품 쪽으로 그 수요가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저가 화장품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주가가 그냥 날아가 버렸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한세실업이 공급하고 있는 그 의류가 미국에선 굉장히 대중적이고 저가에 해당되는 의류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의류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카가라 같은 거, 과테말라 이런 쪽에 남미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한세시럽 쪽에서는 이쪽에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물류비가 적게 드니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그 관세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어요. 자, 2023년도 실적이 안 좋았죠. 안 좋은 이유는 자, 아까 그거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의류 재고가 넘쳐나니까 주문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한세시럽은 2023년도 고객사들이 재고가 많으니까 뭐 의류를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 주문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세시럽이 그동안 좀 고통을 겪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이 흐름이 좀 더 좀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고객사 재고 증가에 따른 주문량 감소 이것 때문에 매출 부진했고 미국은 그동안 전방 브랜드의 재고 소진으로 리스타킹 국면에 진입됐고 앞으로 발주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1분기 실적은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매출액이 뭐 지난해와 동일한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주문량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온다. 영업이익은 좀 증가했네요, 애들이. 예. 자, 판매 단가를 좀 보겠습니다. 판매 단가는 전년 대비 한 9%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했던 원인이 있고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고객사하고 이제 판가 협상을 할 때, 야, 공급 단가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바이어들이 오더를 할 때 좀 저가 의류 형태로 좀 주문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좀 부진할 수 있으니까, 저가 제품 중심으로 오더가 확산이 되니까 판매 가격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있어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제 면화 올해 감소된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면화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판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미국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 전반적으로 뭐 면화 가격, 폴리에스테르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을 보면서 판매 가격도 이제 계약에 이제 협상 계약에 넣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그 수요가 높으니까 제일 앞단에 있겠죠. 이건 뭐 걔네 뭐 거버트 뭐 이런 것들인데 떨어졌고 요건 또 올랐고 이건 중립인데 아무튼 뭐 이런 약간 좀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고 이 1분기 때 이슈고 앞으로는 여기가 좀 변화가 좀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물가 때문에 아마 저가 바이어 오더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싸게 싼 제품들 대신 이제 물량은 좀 많아지겠죠. 실적 집계 넘어가고요. 1분기는 비수기거든요. 자, 1분기 볼게요. 1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전체 실적에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지난해 1분기도 똑같고.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죠. 원래 3분기는 의류 수요가 가장 낮은데 반팔티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3분기는 한센실업의 3분기가 성수기인 이유는 이때 겨울, 가을옷 이때 만들어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피크죠.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네요. 자,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가성비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단에서 얘기했던 것이 실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월마트 쪽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미국의 매장에서 월마트 매장에서 평균 가격이 0.4%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싼 제품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세시럽이 유망주가 되는 거죠.
고가 제품을 공급했던 기업들보단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한세실업이 그렇죠.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화장품은 똑같아요. 토니모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중저가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 이 갭 같은 것이 이제 중저가 이제 의류 브랜드인데 북미 매출액에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성비 선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갭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사인데 최근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3%가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그 산하 브랜드 이거 올드네이비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가 증가했다. 그래서 중저가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미 바이어들 볼게요. 성수기인 3분기부터 고객사 발주가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돌입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지금 좀 이렇게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좀 간파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물량 주문을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발주가 기업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증권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탐방하고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얘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은 바이오의 움직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리포트로 이제 온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기업 탐방을 갔을 때 무식하게 직접적으로 실적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으면은 왜 이러십니까? 아시는 분이 불법이거든요. 이거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얘기를 하죠.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생산 가동률이 어떻게 좀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떻게 좀 해외 쪽 바이오 쪽에서는 뭐 소식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아니 뭐 요즘 뭐 연락도 오고 팩스도 오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됐구나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동사의 주력 고객사인 갭에서 주요 수출적인 미국 상황이 좋다. 미국에서 지금 옷이 좀 잘 팔린다. 갭에서. 그리고 전년 수주에서는 25%를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30%로 일단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매출 비중이. 아무튼 이게 뭐냐면 매출 비중이 그 갭이랑 올드네이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전반 패션 소비가 월별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사 대부분이 2025년도 상반기 시즌 발주를 크게 늘리고 있대요. 벌써부터. 내년도 상반기 시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우상향이 나올 거다. 지금 한세실험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 우상향이. 일단 뭐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갭은 지금 재고가 15%가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재주문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실적 좋아지는 거. 지금 베트남 쪽이 얘네들이 주력인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생산 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축소시켰는데, 그거 다시 원복했습니다. 다시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왜 증설을 합니까? 기업이. 증설하면 증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짓을 왜 합니까? 주문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대답 안 들어요. 대답 못 들어요.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좀 있는 게 얘들이 중남미 쪽에 생산 능력을 좀 높이고 있어요. 캐파를. 왜냐하면 중남미 쪽에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으로 그 물류 비용이 좀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증설이다. 그래서 올해 생산 비중이 20%에서 2025년도, 2026년도 각각 25%, 30%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되면은 이 봉제하고 완전 수직 계열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괜찮다.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관세 혜택을 좀 받기 때문에 좀 좋고, 이게 뭐 생산 리드 타임도 축소가 되는 그런 쪽의 효과도 있으니까 아무튼 좋다. 자, 아무튼 좋은 얘기를 했고, 앞으로 실적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전망치인데 2분기까지는 실적 영업이익 성장률이 6%밖에 안 되고
이건 내부적으로 고중비를 절감시킨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매출액을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은 6%가 증가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달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뭐 한 달이나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지금 그래요. 왜냐면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지금 나간다 이거죠. 이 정도. 이 정도 성장률이면은 이 기업의 지금 PR이 워낙 낮기 때문에 높은 성장이에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2024년도 영업이익은 11% 정도 증가할 것 같다. 2024년도 노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2023년도보다 매출액은 증가한다. 영업이익률도 한 10%대 정도 수준.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11%씩 증가한다. 올해 15%가 증가하네요. 올해가 실적이 굉장히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중장기로 투자할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저평가된 것만 수익을 좀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PR이 굉장히 낮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달하고 특히 올해 성장률은 15%에 달하는데 15%에 달하는 데 비해서 PR은 성장률 대비 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정 PR을 얼마로 잡느냐? 한 9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9 정도. 9에서 8.5. 좀 더 싸게 하면 8.5. 근데 업계 목표가는 9.5 정도 돼요. 9.5.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네요. 이렇게 주는데 저는 조금 제 의견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9로 가겠습니다. 9로. 왜냐면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9.5 거기죠. 28,900원이나 3만원이나 1,000원 차이인데 아무튼 뭐 이 가격에서 형성이 되면은 주가는 28,000원이면은 한세시러 29,000원이라고 보시면 이 정도.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 이렇게 찍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네요.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동안. 이런 흐름으로 좀 갔죠. 이런 흐름을 가다가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는 좀 약간 삐질삐질 올라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에 뭐 흐름은 신호가 나오면은 약간 이제 상승폭이 좀 과거처럼 과거에 올라가는 폭 있잖아요. 이런 폭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연출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이렇고요. 재무한정수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이 94%가 되고 순채권 비율 24%가 되지만 유동 비율이 100%가 넘잖아요. 143%나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문제될 거 전혀 없고요. 이 기업은 이미 과거에 이제 저임금 국가에다가 설비를 맞췄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를 할 이유도 없고 돈 벌면 조금씩 증설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에 자금 압박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좌 비율이 94%가 되기 때문에 단기에 갚아야 될 모든 부채 이런 것들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괜찮고요. 제이스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데 제이스코퍼레이션은 의류도 그렇지만 핸드백도 만들어요. 근데 요즘 핸드백이 엄청 많이 팔리나 봐요. 미국에서. 제이스코퍼레이션 보통 얼마 전에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 확대 그러면 그 이유를 대는데 잠시만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같이. 그게 잠시만요. 생산 능력 확대 공시를 못 찾겠네. 얘기를 꺼내놓고선 제가 본 거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본 거 제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핸드백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증설 원인이 뭐냐면은 주문 급증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문 급증. 거래처 쪽에서 주문량이 워낙 급증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야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가지고 생산 능력을 미리 확 이제 수요 예측을 본인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거래처가 주문량이 많아지니까 급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지금 그 인도네시아 쪽 자카르타 그쪽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쪽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미국 쪽에 애들이 거래처인데 갭이 지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세실업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이 갭에 공급하는 제이스코퍼레이션 의류죠. 이 비중이 굉장히 높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쪽의 의류 OEM 사업인데 고객사 거래처가 이제 갭이 있고요. 아까 올드네이비도 이제 갭 하부 조직의 브랜드잖아요. 한세실업도 이제 이쪽에 있죠. 그리고 월마트도 동일하게 좀 있고요. 핸드백 같은 경우는 중저가가 있고 중고가가 있습니다. 중저가 같은 경우는 게스, DKNY가 돼 있고 중고가는 케이트 스페이드하고 뭐 그 마이클 콥 그리고 코우치. 코우치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죠. 그 저는 코우치 가방을 굳이 사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은 한센실업이 이거 뭐죠?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가죽. 그래서 제이 코퍼레이션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공급하는데 미국에서 다시 역수출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가방 같은 거 예쁜 거 있어가지고 좀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사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지금 그 뭐죠? 그 핸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죠, 가방.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얘도 재고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들이 재고들이 많아지니까 아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재고 이렇게 많아지니까 주문량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 매출 약세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회복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볼게요. 분기 얘네들은 지금 의류는 아직까지 의류는 주문량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세실업과 동일하게 핸드백이 난리예요. 핸드백이. 가방 있죠, 가방. 가방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4% 오르고 영업이익은 117%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가. 이게 지금 저평가죠, 이게. 그래서 보면 매출 원가가 지금 감소가 크게 됐고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원재료 가격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천연 가죽 있죠. 천연 가죽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천연 가죽이. 그래서 천연 가죽이 떨어지면서 왜냐면 천연 가죽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데가 그 운동화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천연 가죽을 자꾸 잘 안 써요. 합성 피혁을 씁니다. 왜냐? 동물 애호가들이 장난하냐 지금 왜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러 하냐. 그래서 그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천연 피혁을 안 쓰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게 많아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천연 가죽을 쓰다가 동물보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니들이 친환경 자동차라면서 어떻게 동물 가죽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시트에다가 만드냐. 그 얘기 듣고 일론 머스크가 바꿔! 그래가지고 바꾸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더 가벼워요. 천연 피혁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던 시대에는 천연 가죽이 되게 중요하고 합성 피혁은 가짜 가죽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MZ 세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합성 피혁을 쓰지 왜 천연 가죽을 쓸데없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거죠. 가격도 저렴하고 색깔 넣기도 편하고 그리고 부패되지도 않아요. 비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왜 천연 피혁을 쓰지 왜 불쌍한 동물. MZ 세대들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아마 그런 영향에 아마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24%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매출 원가율이 3%가 감소가 되니까. 판관 비율도 감소했네요. 아무튼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뭐 95%가 증가했네요. 보시면은 이제 부분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좋아졌느냐. 자, 볼게요. 핸드백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핸드백이. 그래서 1분기 실적은 핸드백 쪽에서 뭐 가죽 가격도 떨어져 있겠다. 그러니까 수요가 43%나 증가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의류 실적도 좋아졌네요. 16%가 증가했네요. 이게.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24%가 증가했다. 그래서 JS코퍼레이션부터 사야 되는 게 아닌가. JS코퍼레이션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판매 단가를 보면은 핸드백 같은 경우, 그쵸, 중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냐면은 핸드백 같은 경우는 중고가가 있고 중저가 제품이 있어요. 그쵸? 요거 위에서 보시면은,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저가가 있고 중고가가 있어요. 근데 고객사들이 어떤 것을 주문을 더 많이 하느냐, 수요에 따라 다르겠죠. 최근에는 중저가 게스나 DKNI 같은 중저가 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증가를 하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이렇게 5%가 하락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류 쪽도, 그쵸, 좀 떨어졌어요. 아까 한세실업하고 좀 동일하네요. 판매 단가가 떨어지고 중저가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지금 1분기 때 실적 되게 좋아졌죠.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성장이 2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3분기 때 27%, 4분기 때는 뭐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뭐 성장률은 높진 않지만 올해 연간 실적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증설 현황을 볼게요. 증설이라는 얘기는 고객사의 앞으로의 이제 주문량이죠.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거래처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함부로 생산 능력을 높이질 않아요. 생산 능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엄청난 리스크를 걸고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생산 능력을 높였는데 돈 무진장 쏟아 부었는데 그 늘린 만큼의 주문량이 안 나오면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머릿속에서 항상 하는 생각, 제조업의 대표이사는 항상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수요 예측입니다. 근데 수요 예측이 맞을까요? 못하죠. 근데 OEM 기업들은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고객사가 주문을 해야지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투자하기가 편해요, 우리가. 재고 리스크도 없어요, OEM 기업은. 왜 재고 리스크가 있습니까? 물건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고객사가 주문을 하고 계약서까지 도장을 찍어야지 그제서야 원재료 사다가 그 걔네들이 요구한 만큼만 딱 얄밉게, 그쵸, 그거만 딱 만드는데 그게 안 팔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팔리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OEM 기업이 좀 편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증설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고객사들이 미래 주문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 업체 쪽으로부터 이제 들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핸드백 생산 가동률이 86%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고객사가 더 이상 주문을 하게 된다면 그 주문량이 못 맞춰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를 뺏기게 되는 꼴이 되니까 얘들이 생산 능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늘리게 되겠죠. 현재 뭐 핸드백 캐파 같은 경우가 월 27만 피스 정도인데, 지난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 보요랄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그 자카르타에 있는 동네인가 봐요. 예, 보요랄리 공장에서 지금 이것 증설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피스를 59만 피스까지도 캐파 2배 이상이네요. 2배 이상의 증설을 합니다. 보요랄리가 왜 중요하냐? 이게 자카르타 공장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자카르타 공장도 있는데 기존 자카르타 공장 대비 최저임금이 50% 수준이에요. 동네마다 임금이 좀 다릅니다. 자카르타 공장은 그 인도네시아 북부 쪽에 있는 데고 거기가 수도잖아요, 자카르타가. 여기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싼 편이에요. 여기 대도시입니다. 이게 수도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서울이겠죠. 서울에 공장을 갖고 있으면 인건비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최저시급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됐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유랄리에서 최저임금이 50% 정도로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유랄리 공장의 물량이 증가하면은 수익성 개선도 함께 따라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게 있고, 또 의류 쪽에서는 4월달에, 올해 4월달 과테말라 공장을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과테말라도 이제 저임금 국가하고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 혜택도 이제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 야, 우리 실적 앞으로 좋아져. 이런 신호죠.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2026년도가 되면은 일단은 뭐 금리도 좀 낮아지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미래 실적, 우리가 2026년도까지 이 종목을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6%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어나는데 2024년도 20% 올라가고 2026년도는 43%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증설하는 이 공장들이 그때는 생산 가동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23%씩 올라간다. 엄청난 고성장이네요, 제이스코퍼레이션은. 야, 그런데 지금 PR을 볼게요. PR이 박스권이 PR이 5, 3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3이에요. 3.3. 바닥권이잖아요. 저점이잖아요. 그쵸? 저점이면은 이제 5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목표 PR을 5로 잡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목표가가 상향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시장 목표가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목표가 상향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고성장이 일어나는데 PR이 5가 돼버리면은 이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평가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기업만 유독 저평가가 돼야 되냐. 즉 주가가 28,000원으로 52%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도 저평가는 면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적 성장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목표가 상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재만족성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순차익금 비율 한 23% 정도. 최근 증설하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돈 벌어가지고 지금 차익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58%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놀래요. 근데 이것들은 다 이 부채는 이자가 안 붙는 부채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자 부채는 순차익금 비율 요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채는 이자가 붙지 않는 이거는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즉, 야, 물건부터 줘. 외상으로. 물건부터 주고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으면 돈 갚을게. 이제 이건데 그런 구조예요. 근데 애들이 OEM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건 공급하는데 돈 받는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채 비율이 높아도 괜찮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부채 비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기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은 유동 비율이 100%가 넘는 무려 176%가 되고 재고 자산을 제외한 그냥 순수한 돈만 자기 자본의 127%나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단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 부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기 부채 못 갚아가지고 망하는 회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기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부채,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에요.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을 없애고 좀 엄격한 겁니다. 이게 127%가 있다면 주머니에 돈이 그냥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모두. 1년 안에 모두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은 어떻게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평가가 돼야 될 이유가 없네요, 이 기업. 아무튼 올해 하반기 지금 소비재 종목 중에서 화장품, 필수 소비재 일단 올라갔죠. 음식료 주가 다 날라갔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의복밖에 없어요. 지금 소비재 쪽에서는 대표적인 의복. 자, 자동차 날라갔죠. 내구 소비재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동차도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류만 남았어요. 의류. 근데 의류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앞으로 들어올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지금 저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정혜원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저께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방송했던 종목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잠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 최근 수요일자입니다. 오늘도 괜찮은 종목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이런 기업이에요.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증가했어요. 엄청난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매출 고성장에.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맞바꾼 거예요. 지금은 외형 성장을 하려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고객사를 자기 걸로 완전 만들려고 고객사를 확보하느라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거나 자기 수수료를 조금 양보하거나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은 좀 덜 했지만은 매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투자 포인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지금 이 기업이 지금 비용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마진을 지금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마진 개선이 일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18%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4%가 증가했어요. 자, 매출 대비 영업이익 성장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순이익도 좋아졌고요. 일단 이 기업이 지금 비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판관비 쪽에서 통제를 하고 있네요. 마케팅 비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가 절감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분기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2분기 때 1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때 27% 증가, 4분기 때 10% 증가. 그래서 실적 성장, 특히 영업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있는데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 수익성을 좀 개선시키는 쪽으로 된다. 그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략이 국내 고객이 있는데 국내 고객 같은 경우는 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약간 마진율을 좀 박하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마진율이. 근데 해외 고객사는 안 그래요. 해외 고객사는 오히려 마진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실제 이 기업이 지금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그쪽으로 개선시키고 있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12.4%였는데 그 다음에는 16.3%로 점프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 성장률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16%씩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순이익 역시도 연평균 16%씩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PR이 역대급으로 지금 싸요. 지금 2016년도부터 좀 PR 조사를 해왔는데 8.7이면은 가장 낮잖아요. 역사적으로 저점이죠, 지금 이게. 목표 PR을 얼마로 잡느냐. 과거 뭐 이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고 15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15 정도 되면은 2018년도에 저점이었고 2020년도에 저점이었고 그렇죠. 71%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했어요. 이 소비 친화적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소비 쪽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거 그 수요일 날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홈페이지 제가 갖고 올게요. 제 홈페이지 있는데 홈페이지에 아직 평균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종목별로 한 50%, 여기 좀 수익률 순으로 딱 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적중률은 80%고요.
올해는 좀 낮아졌어요. 근데 올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39%고 상승 적중률은 89%입니다. 뭐 연말 돼가지고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계속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00% 넘는 종목들도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한 50%는 될 것 같고, 자, 근데 아까 그 종목은 기대 수익률이 70%가 넘습니다. 여기서 뭘 보냐면은 제 홈페이지 가지고 추천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 보세요. 7월 3일자. 나머지 거 다 보세요. 나머지 거 다 보시면은 딱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로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근에 분석한 리포트는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적정 주가라든지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오늘 영상 30분 안에 마치기로 했는데 50분 됐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